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김장호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단순한 문제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안다는 전제 하에서 챕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다룰 그 딥러닝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가 어떤 태스크들을 다루게 될 텐데 주로 다룰 태스크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들이 모두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나 뭐 벡터 그런 다양한 형태로 그 트레이닝 인풋들이 정해지면은 그 트레이닝 인풋에 대응되는 그 레이블 값,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도 불리는 그 정말 그 정답 값이 1대1로 다 1대1 매핑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인풋하고 트레이닝 레이블하고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데이터 셋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 아니면 뭐 딥러닝 모델 그것들을 이제 지도 학습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면 이것은 뭐 강아지다. 이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이것은 뭐 어떠한 뭐 고양이가 되든 뭐 어떤 물체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학습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이 지도 학습 슈퍼바이저 러닝이 끝나면 인풋이 들어오면 딥러닝 모델이 거기에 적절한 어, 레이블을 이제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이번 시간에서는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 여러 가지 러닝 방식이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렇게 하나의 타겟으로 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정답값을 내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로지스 리그레이션을 활용을 하면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진 분류 문제다 이러면 뭐 0 또는 1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답 값을 내뿜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딥러닝을 활용해서 로지스 리그레이션처럼 어떤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아웃풋이 뭐 0 또는 1 이렇게 내뿜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로지스틱 그 모델에서 이제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뭐 아주 유사하지만 그 모델이 좀 딥하게 바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그 머신러닝,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이나 그런 그 방법들에 비해서 딥러닝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법들 뭐 이제 비전으로 지금 써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비전, 뭐 어떤 뭐 AI의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지만 뭐 컴퓨터 비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 그 이제 피처스 저희가 머신러닝을 어떤 뭐 판별 문제든 회계 문제든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인풋을 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를 기반으로 뭐 판별이든 회계든 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렇게 피처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핸드크래프트,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그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커널을 이용을 해서 뭐 엣지를 찾는 거를 좀 공부했었죠. 그 컨볼루션 공부하면서 필터를 돌려가서 그 뭐 경계선을 좀 찾는다든지 그 미분 그 픽셀을 활용한 미분 값을 이용을 해서 뭐 그 픽셀의 그 경계값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정의한 그런 피처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을 통해서 어떤 그 또 적절한 알고리즘, 이게 뭐 경계선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겼으면 뭐 고양이다. 뭐 귀가 뭐 두 개 있거나 뭐 귀가 좀 뾰족하면 강아지가 아니라 뭐 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거에 대응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일단 사람이 디자인한 그렇게 그 뭐 귀가 뾰족하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서 머신러닝을 또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머신러닝이면 뭐 저희가 뭐 로지스 리그레이션이나 뭐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는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으니까 뭐 슈도 인버스를 활용을 해서 리그레이션 문제를 푼다 뭐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핸드크래프트 알고리즘은 그냥 귀가 두 개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디자인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머신러닝은 저희가 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답값을 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활용한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문제에서도 슈도 인버스 뭐 그 슈도 인버스를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저희가 다이렉트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정답값이 그러니까 최적의 그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근데 그게 그 수식을 잘 살펴보시면 모두 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의 값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 피처들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내는 거.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활용을 했던 뭐 그런 방법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특이하게 된 게 저희가 그 피처스라고 지금 이게 표현되는 여기서 저희가 뭐 피처를 뭐 x1, x2 뭐 이런 식으로 피처가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또 이게 리니어하게 풀 수 없다. 이러면 피처 매핑을 통해서 뭐 x1, x2, x12, 뭐 x1의 제곱, x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처를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피처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뭐 피처 맵핑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처 디자인이 가능했는데 딥러닝은 좀 특이하게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요.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피처를 써야 되는지를 직접 배워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이제 뒤에서 배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피처들이 어떤 피처를 써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건 우리가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x1, x2, x1 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잖아요. 피처를 그 피처 매핑할 때. 근데 딥러닝에서는 저렇게 인위적으로 넣어주기보다는 어떤 피처들이 필요한지를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합니다. 직접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핸드크래프트 피처 이 사람이 직접 찾은 그 피처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풋이 들어가면 그 피처들을 직접 자기가 찾는 거예요. 딥러닝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푸는 거보다는 물론 이제 거기 되게 좀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보다는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말 최적이 뭔지 본인이 직접 그 모델이 직접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딥러닝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피처를 직접 배우면서 머신러닝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피처 그 커널 트릭을 이용을 해서 뭐 피처를 좀 불려주는 좀그 그 판별성이 좋은 디스크리네이티브한 피처들을 뭐 이렇게 직접 넣어주기보다는 알아서 찾아준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스코어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좀 그 배운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니어 모델 그 이거 보시면은 멀티 클래스 리니어 문제인 거죠. 멀티 클래스 리니어 모델을 활용한 그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저번에 이렇게 웨이트가 정의가 되면 여기 피처가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이 클래스가 만약에 세 개다 피처 클래스 디멘션 세 개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 세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매트릭스와 X와 곱해지는 형태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다 선형 연산이고 선형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 바이어스도 이 안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선형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해줘서 여기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줘서 여기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을 때 스코어 펑션을 좀 활용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로짓 어떤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확률로 바꿔줬죠. 확률로 저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확률로 바꿔줬어요. 소프트맥스 확률로 이제 스코어 펑션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 확률 값을 활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페이지에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뭐 이렇게 에어플레인, 오토모바일, 버드 그러니까 뭐 비행기, 뭐 자동차, 뭐 새, 고양이 이런 사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게 오토모바일이잖아요. 오토모바일 그 자동차의 가장 그 값이 크게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화 벡터로 우리가 정답 값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우리의 아웃풋이 가장 큰 값을 이제 우리 아웃풋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다라고 판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04라고 지금 가장 높은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태스크에서는 정답을 맞춘 거예요. 이 태스크는 정답을 맞춘 거고 이 프로그를 볼까요? 이 프로그 이 그 개구리의 예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값이 크지 않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 가시 가장 큰 그 값을 아웃풋으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3.34로 값이 제일 큰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값이 틀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코어 펑션을 그냥 어떠한 그 값으로 아웃풋을 낸 다음에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뭔가 그 손실함수를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뒷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그 로스 펑션하고 로스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최적의 우리가 그 W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W 그 스타 뭐 여기서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그 파라미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장 옵티멀한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활용할 거잖아요. 그렇게 디센트를 활용을 해서 결국엔 딥러닝도 모델을 최적의 모델을 찾아 나갈 거거든요. 딥러닝 모델을 찾아 나갈 건데 최적의 딥러닝 그 파라미터를 찾아 나갈 거예요. 일단 기울기가 정의되는 로스 펑션이 항상 정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코어 펑션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잘 정의가 된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할 건데 일단 넘어가면 우리가 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확률로서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소프트맥스 펑션에 대해서 아마 설명 이해가 좀 된 상태에서 이 챕터를 제가 좀 다룬다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이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해서 결과값을 그 내뿜는 거랑 똑같아요. 그 딥러닝도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을 해서 이 확률로 정의를 돼요. 확률로 그 정답값을 정의를 하고 우리의 아웃풋들도 아까 보셨던 그 로짓들 이렇게 뭐 3.2, 5.1, 마이너스 1.7 이런 식의 그 연속된 실수값을 다시 확률로서 정의를 할 거거든요. 확률 값으로 정의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확률 값을 정의를 하냐? 우리 이 소프트맥스 펑션 기억나시죠? 소프트맥스 펑션.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확률로 정의를 하는데 익스포넨셜 그 이 지수함수 이의 그 지수함수의 값을 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가장 그 우리 지수함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값이 가장 그 작은 마이너스 값으로 가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거의 0에 가깝게 그 극한으로 가는 그 지수함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그 일단은 그 익스포넨셜에 그 씌웠을 때는 0.18로 음수값이 양수값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익스포넨셜을 씌우면.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확률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기준은 만족하잖아요. 근데 익스포넨셜에서 우리가 확률로서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뒤에서 활용할 건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확률의 그 특성은 합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 그 익스포넨셜 씌운 부분은 그냥 익스포넨셜을 씌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버빌리티가 그 서메이션이 1이 돼야 된다. 확률 값이 모두 다 더해서 클래스에서 나온 그 확률 값이 다 더해서 1이 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은 이 분모 값이죠. 분모 값. 그래서 이 분모로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 주면은 우리가 멀티 클래스 그러니까 이 그 어떤 기분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기분 x.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그 주어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y 값에 대한 확률 값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p 지금 그냥 pyx잖아요. py 기본 x인데 x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y 값, 그쵸? 조건부 확률이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py라고 정의해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지금 x에 디펜던트 돼서 y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쵸?
조건 확률에서 이게 이것의 의미는 x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y 확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y 확률을 이렇게 정해버릴 수는 없어. 왜냐면은 이 y 확률을 정해버린다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셋 있죠. 우리 아까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레이블이 그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이블에서 그냥 그 y에 대한 그 그냥 확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다.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y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y 값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애들이 있겠죠. 뭐 지금 제가 가우시안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는데 가장 많은 거, 뭐 가장 적은 거, 뭐 그 덜 적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우리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y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 py는. y에 대한 확률 분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y 값. 그쵸? 그거를 알고 싶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이거를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주어진 observed 데이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그 통계를 좀 아시면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웨이트를 설정을 할 때 이 그 우리 지금 웨이트가 지금 파라미터잖아요.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거든요. 파라미터가 가장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observed 데이터,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을 잘하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ML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우도 함수를 가장 최대화해주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데이터가 x가 좀 많아. x가 좀 많고 그다음에 x가 좀 적어.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확률로 좀 나타내 보면 이게 좀 적당히 많고 이렇게 되면 얘를 이 개수를 우리가 그 빈도수라고 보고 확률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중간에 많으니까 그쵸? 중간에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쯤 있으면은 그 빈도수가 가장 많잖아요. 중간에 평균 값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규 분포로 지금 정의해 본 거예요. 데이터셋을.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는 이거 보시면 맥시멀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이 가장 잘 표현하는 웨이트를 추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이게 지금 정규 분포라고 제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 정규 분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파라미터는 평균하고 분산이거든요. 평균하고 분산. 여러분들 평균하고 분산만 알면 그 정규 분포 그릴 수 있죠. 정규분포 뭐 평균이 여기 있으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분산값이랑 연관이 돼 있고 분산값이 크면은 얘가 옆으로 더 퍼지고 그쵸. 여러분들이 평균과 분산값만 알고 계시면은 이 정규분포를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규 분포라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데이터셋을. 실제로 정규 분포고 우리의 모델도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가 그 모델의 웨이트를 고른다는 의미예요. 학습을 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평균값을 여기다 잡았어요.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데이터를 잘 표현 못하고 있죠. 그렇죠? 데이터가 왼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에 몰려 있는데 우리의 평균값은 여기 있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다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값을 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평균값이 왼쪽으로 점점 그 가까워질수록 분포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 찾아나가는 과정이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그 파라미터는 저희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하고 분산값. 그 평균값하고 분산값을 이렇게 이동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파라미터를 되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죠. 모델 파라미터를 되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 모델 딥러닝 파라미터가 우리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찾아 나간다. 그런 그 확률 관점에서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거 뭐 로지스 리그레이션 할 때 뭐 좀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렇게 정의되면 이게 지금 이제 쿨백 레이블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로스 펑션인데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를 빼면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의 엔트로피를 여기서 빼주면은 엔트로피를 빼주면 크로스 엔트로피처럼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닌데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이렇게 정답값 ti하고 서메이션을 해서 로그 우리의 아웃풋 값 px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이 여기에는 우리의 정답값이 들어가고 정답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우리의 예측값 아웃풋이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어요. 딥러닝도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설명을 좀 드릴 때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랑 거기서 약간 직관 엔트로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불안전성 왜 이제 엔트로피가 뭐 0.5일 때 가장 피크 치는 이유 그죠? 그 1이나 0에서 가장 낮아지잖아요, 엔트로피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딥러닝에서도 로스 펑션을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한다는 의미가 정답값, 이 원핫 벡터로 표현되는 이 정답값에 이 확률 값을 높이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0.13%로 틀렸죠,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얘는 이 사진은 고양인데 자동차가 지금 확률이 제일 높죠. 하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0.87로. 그럼 이 샘플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서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요. 이 정답값이 1인 부분 고양이가 첫 번째 1인 부분이 이제 정답값이니까 그 ti가 1이 들어가고요. 이 p 여기는 이제 로그 마이너스 로그 0.13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 로그 px에 그러면 이 로그 px를 px 부분을 1로 만들도록 이 px를 1로 만들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왜냐면은 우리가 로스 펑션을 이렇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 펑션을 우리가 줄이도록 지금 학습을 할 거잖아요. 로스 펑션이 줄어들려면 이 ti 정답값하고 우리 나오는 아웃풋 값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정답값이 1인 부분하고 우리 0.13이 같아지도록 학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서 딥러닝이 학습이 된다. 우리가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좀 공부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까지 갔었는데 사용되는 소프트맥스랑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이제 그러면 그 네트워크 우리가 그 모델 안에서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 어신그 그 신경망이라고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하는데 여기 앞에 딥이라는 게 붙으면요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 이제 이거를 그 DNN이라고 표현을 해요. 딥 뉴럴 네트워크.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이랑 거의 뭐 통용해서 씁니다. 레이어가 그 깊어지면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얼마나 깊어져야지 딥러닝이다 뭐 이런 정의는 사실 없어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딥러닝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이 뉴럴 네트워크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리니어 세퍼러블한 문제만 풀 수 있었죠. 완벽히 그 직선으로 나눠져서 정답값을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옛날에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딥러닝도 초창기 때 이제 뭐 리니어 펑션일 때는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저희가 논리니어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논리니어티를 주면서 우리가 딥러닝을 활용을 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딥러닝을 활용을 하시면.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비주얼 포인트,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뷰포인트하고 비주얼 뷰포인트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오메트릭 뷰포인트가 제가 이거 그림 그린 거 예전에 이거를 이 왼쪽 그림 그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여러분들 이거를 선을 그어서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요? 직선을 그어서 우리 리니어 모델로 지금 리니어가 붙었잖아요. 리니어가 붙어서 그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직선으로 저 동그라미가 쳐진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이거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면 x x x x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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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선으로 아무리 잘 그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쵸? 항상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x,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풀 수가 없고요. 문제를. 그럼 이게 우리의 그 지오메트릭 뷰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different modes of class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horse 말. 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머리가 이쪽도 있고요. 말머리가 이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지라는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이라는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말이 왼쪽을 보고 있는 거랑 말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사진이랑 다양한 사진이 있겠죠. 그쵸? 말이 한쪽만 보고 있진 않잖아. 말이 그 저를 안 쳐다보고 완전히 뒤를 보고 있어서 저기 엉덩이 꼬리 부분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그 리니어 모델을 배웠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진짜 그 사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 케이스에 대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우리가 그 요렇게 지금 이게 웨이트고 이게 X 샘플이라고 들어왔을 때 웨이트와 X하고 W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아웃풋이 위에 지금 하나 쌓이는 거고 그쵸? 클래스 개수만큼 이렇게 웨이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계산이 돼서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웨이트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웨이트는 지금 한 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이 말, 이 첫 번째 줄이 말을 판별하는 웨이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의 확률을 계산하는 웨이트 벡터, 말을 표현하는. 그러면은 말을 표현하는 웨이트 벡터가 이미 지금 한 줄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한 줄로. 그쵸? 우리 지금 한 줄로 정의가 돼 있죠? 한 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줄로 정의가 되고 이 다른 한 줄은 고양이, 다른 한 줄은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곱해서 뭐 강아지, 곱해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마다 각각의 클래스가 정해져요.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니어 모델은 원 템플릿. 그러니까 한 줄이 하나의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 말이 지금 말 꼬리도 이렇게 있고 말 꼬리가 그려진 것도 있고 말이 오른쪽을 쳐다보는 거 말이 왼쪽이 쳐다보는 거 되게 다양한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도. 그쵸? 그래서 모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디프런트 모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웨이트 벡터 이 한 줄로 여러 가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이 뒤, 옆, 오른쪽 그것의 뒤, 옆,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X죠? X가 지금 다양한 거잖아요. X가. 맞죠? X가 여기는 X1, X2, X3. X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모드들을 우리가 W1과 지금 다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W는 지금 한 줄이야. 한 줄이고 이 X는 다양한 샘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델은 지금 하나로 프리즈가 돼 있고 픽스가 돼 있고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샘플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샘플들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이미지 관점에서 비주얼적으로
다양한 샘플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의 직선으로. 그러면은 이 예제랑 비슷하죠, 지금. 동그라미가 되게 다양한 이거는 이제 그 동그라미가 조금 데이터의 분포가 그 파란색은 되게 뿌려져 있고 초록색은 몰려 있고 좀 다른 특성이긴 한데 비주얼 그 뷰포인트는 하나의 그 클래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모양들이 존재하니까 하나의 웨이트와 여러 가지 샘플들을 하나의 웨이트 한 줄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곱해서 그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모델은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또 예전에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아무리 이렇게 그 X, Y가 리니어하게 나눠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디자인한 어떤 피처 매핑을 통해서 피처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한다면 얘는 지금 그 이거 이제 그 아크탄젠트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y 값하고 x 값하고 y 값의 이 그냥 그 이 각도를 좀 계산한 거예요. 이 아크탄젠트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점과의 각도, 이 점이 지금 각도가 얼마나 돼 있냐 이런 얘기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은 우리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에서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 r이잖아요. 번지름. 그래서 반지름하고 각도 두 개를 이용을 했더니 나눠진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각도. 그 한 바퀴 도니까 그 모든 각도가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고 R 반지름. 반지름이 여러분들 파란색이 더 크죠? 파란색이 반지름이 더 크죠? 원의 크기가 크잖아요. 파란색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야. 양수 쪽.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하게 세퍼럽을 나눌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피처 트랜스폼을 제가 쓰면은 리니어하게 나눌 수 없는 것들도 리니어 문제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도 리니어 모델입니다. 그냥 피처가 차원이 늘어났을 뿐이지 차원이 늘어난 모델과 차원이 그 바꿔준 그 피처들 간의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논리니어한 건 아니에요. 리니어 모델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피처들만 잘 알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니어 지금 피처 스페이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지금 피처 스페이스잖아요. 피처. 제가 그럼 이 모델은 리니어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물어봤을 때 리니어한 우리가 트랜스폼을 한 이 차원 여기 차원에서는 리니어 모델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W1, W2 그다음에 X1, X2에서 X1, X2가 그냥 여기에 이제 R하고 세타가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리니어 모델.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리니어 조건 두 가지 다 만족합니다. 어딕티비티랑 호모제니티를. 근데 이것을 다시 Y 스페이스 그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 오리지널 XY로 다시 그려봐요. XY 맨 왼쪽. 그러면은 뒤죽박죽으로 다시 그려지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그려지고 이 우리의 클래스파이어 우리가 그 디시전 바운드를 계산한 저 직선도 저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그려져요.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리니어하지 않은 클래스파이어 모양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오리지널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처 차원으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했잖아요. 피처를 이제 트랜스폼 했으니까 우린 여기서만 다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의 리니어 모델을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스페이스에서는 되게 논리니어한 모델처럼 그려지겠죠. 이제 이러한 트릭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돼요. 커널. 커널이 이제 피처 트랜스폼을 해준다는 이걸 커널 이걸 이제 커널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그 K로 어떠한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로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주는 거죠. 이걸 커널 트릭이라고도 합니다. 커널을 활용을 해서 피처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그 이제 확장을 좀 해볼 거야. 이제 리니어 모델들을 확장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가볼 건데요.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 공부했을 때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 W 이거 기억나시죠? W1, W2, W3 그다음에 뭐 샘플 한 개, 뭐 샘플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샘플 나오는데 이제 W랑 X랑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클래스만큼 바이어스는 뭐 들어가 있다고 그 가정을 할게요.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거 X 뭐 X1, X2, X3라고 할게요. 이게 샘플 안에서의 그 피처예요. 샘플 안에서 하나의 샘플 안에서 뭐 이거는 뭐 X 어퍼 그러니까 위첨자를 쓰면 아래첨자는 그 피처 차원. 그 위첨자 X1에 대한 그 샘플들이 하나, 둘, 셋 그 세 가지 피처로 이루어지는 뜻인데 이거를 계산하면 C1, C2, C3죠. C3죠.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C1, C2, C3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거야. 얘가 얘예요. C1, C2, C3. 그러면은 여기서 C1, C2, C3에서 맥스 값을 취한대요. 맥스 값. 0과 맥스 값.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어 0과 만약에 여기 음수값이 존재해.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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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C3 중에서 음수값이 존재해. 음수값. 그럼 0 값하고 음수 값하고 맥스 값은 뭐예요? 0하고 음수 값. 0하고 음수. 이거 맥스 하면 뭐예요? 맥스. 아, 맥스라는 의미가 큰 값을 뽑으라는 의미예요. 큰 값. 0하고 음수 값 중에 큰 게 뭐예요? 0이죠. 그러면은 C1, C2, C3 이 세 개 중에 C2가 만약에 음수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그러면은 C1 0, C3가 되겠죠. 음수 값에서 각각 그 엘리먼트 와이즈 이 피처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아웃풋 하나하나 단위로 맥스 값을 다 씌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중간이 하나가 0이 뚫렸어요. 그쵸? 0이 됐어. 그다음에 W2를 구한대. W2. W1, W2, W3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헷갈리는데 노테이션이 얘는 지금 W2의 웨이트예요. W2. 우리는 이거를 아래첨자 말고 위첨자로 쓸게요. 웨이트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의미고 그다음에 C1, 제로, C2, 3. 맞죠? 지금 이게 그거죠. W2랑 맥스랑 W2랑 이 값이랑 곱한 거.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계산을 해서 뭐가 나왔어. 뭐 C1 프라임, 뭐 C2 프라임, C3 프라임, C3 프라임 나온 거에서 또 그 맥스 값을 하래. 또 맥스를 C했어. 여기서. 그러면 또 C2가 또 빵꾸 났다고 볼게요. 그럼 C1 프라임 빵꾸, C3 빵꾸. 아, C3 프라임. 그래서 여기서 또 W3를 곱한대. W3. 이해되시죠? 이 수식이 얘예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예요. 제가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그냥 다 따라해 보면서 그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 지워볼게요, 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수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W1하고 X 간 다음에 또 빵꾸 뜨는 거 나왔고 그다음에 또 웨이트 W2 두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서 곱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빵꾸 뚫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에서 곱하고 이거를 웨이트 하나하나를 보통 레이어라고 표현합니다. 레이어. 그래서 몇 개의 레이어를 쌓았냐. 우리 그리고 막 딥뉴럴 네트워크면 그 레이어를 많이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연산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이에요. 연산을 여러 번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 맥스 값이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값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니어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맥스 값이 일단 들어가면서 여러 번 계산했죠. 레이어들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 계산하고 두 번째 레이어로 넘겨주고 두 번째 레이어 수도 계산하고 세 번째 레이어 넘겨주고 여러 번 넘겨줬죠. 그걸 바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그냥 리니어 모델을 그냥 여러 번 중첩한 거예요. 리니어 모델 그 매트릭스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찾는 그 W를 여러 번 중첩을 해서 여러 번 n번 그냥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레이어가 4개다. 그럼 W가 4개까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 맥스 값 0을 찾아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리니어 모델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3번 쌓았었죠. 우리가 그전 예제에서 3번 쌓았잖아. W3까지. 근데 3개를 쌓던 10개를 쌓던 100개를 쌓든 WX랑 똑같아진다고요. 이 맥스 값이 없어지면. 그 왜 그러냐면 행렬의 선형성과 결합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 결론부터 보면 여러분들 이거 행렬이 W2, W1, X를 이제 곱할 때 요렇게 계산되면 우리 요렇게 또 넘어갔잖아요. 그 전 슬라이드에서. 근데 결합 법칙을 써버리면 W2, W1, X. 그럼 얘를 이제 W3라고 그 치환해 볼게요. 그럼 W3 X가 되죠. 얘가 아무리 W 뭐 100, W 99 이런 식으로 쌓아도 하나로 치환이 돼버리는 행렬이. 그러니까 선형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 선형성을 벗어날 수가 없으면 우리가 리니어 모델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딕티비티랑 호모지니티가 있으면 무조건 선형성을 띠고 선형 그 특성 때문에 좋은 특성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형성이 뭐예요? 제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했죠. 그 2D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또 이렇게 돼버리면 논 리니어 그 리니어 세퍼러블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아무리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렇게 증가시켜도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한 문제밖에 못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그러면 안 되겠죠? 리니어 문제밖에 못 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주냐면요. 이러한 그 결합 법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얘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를. 그 어떻게 보면은 행렬의 순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렬의 순서를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을 해서 변칙성을 줘서 그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제가 리니어 펑션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니어는 그 단순하고 더 그 어떠한 그 스케일 값을 컨스턴트를 곱하면 앞으로 뺄 수 있고 인풋을 2개 더해버리면 그냥 더해버려서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 버리는데 그 예측성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저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면서 얘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액티베이션 펑션.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지금 이 함수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의 조건이 있습니다. 논리니어. 여러분들 리니어끼리 중접하면 리니어예요. 리니어 특성을 깨트려야 돼요. 리니어 특성을 깨트려야 되니까 논리니어 펑션이 들어가야 돼요. 논리니어 펑션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많아요. 우리 이거 x 제곱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거 그 2가지 조건 이것만 만족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만족하지 않으면 우린 다 논리니어 펑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논리니어 그 모양으로 뭔가 좀 그 해볼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논리니어 펑션이 이런 것만 그러니까 논리니어가 된다고 무조건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좀 이상한 걸 떨어지고 너무 이제 복잡한 걸 써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는 펑션을 많이 써요. 뭐 범위를 좀 0과 1로 제한시켜주는 소프트맥스 함수도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수도 있고요. 0과 1로 그 제한하는 것도. 그다음에 지금 이 왼쪽 사진 우리 맥스 값 이거를 이제 그 레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 렐루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딥러닝을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렐루 많이 나와요. 렐루. 렐루가 가장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그래서 이게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냐? 얘는 논 리니어해요. 얘는 음수값을 다 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프.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맥스를 0, 어떤 값으로 했으니까 어떤 그 값이 음수면은 무조건 다 0이에요. 0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다 0이 나오는 거야. 이 함수를 통하면. 여기서 이제 변칙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논리니어티가 생기는 거예요. 논리니어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딥러닝이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않은 문제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리니어와 다른 점. 리니어 모델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리니어 모델을 지금 거의 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배우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뭐 발전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배우고 다 리니어를 통해서 일단 처음에 공부했었죠. 머신러닝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근데 그 리니어의 한계점은 명확했잖아요. 그 뭐 리그레이션도 그 잘 안 풀려가지고 우리가 커널 트릭을 통해서 뭐 폴리노미얼 피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복잡한 그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기도 했었고 하지만 다 그냥 리니어 모델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리니어 모델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모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논리니어티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변칙성을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까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고 이렇게 쌓아주면 아까 그 전 슬라이드처럼 그냥 논리니어티를 특성을 갖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고 그냥 쌓아주면 딥러닝이 된다.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왜 리니어 문제밖에 못 풀지 뭐 해서 이게 또 복잡하게 해버리니까 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렐로 한 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렐로. 옛날에는 렐로 말고 뭐 시그모이드 펑션, 어떤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다른 거 쓰니까 레이어가 깊어지면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웨이트 값과 로스 펑션에서 기울기 값이 있어야지 학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같은 어떤 펑션을 써버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 어떤 값보다 작아버리면 항상 그레디언트 0이 나오니까 딥러닝 모델이 학습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렐루 펑션을 쓰게 되면서 기울기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와요. 기울기를 미분하면 1 되는 값, 미분하면 1 되잖아 지금. 이거 미분하면 1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학습이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딥러닝이 나오게 되는. 하지만 그 결론은 간단하죠. 원리도 간단하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리니어 모델, WE 리니어 모델을 그냥 쌓는 거다. 결과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고 그다음에 또 쌓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고 그다음에 또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쌓아주시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W를 그냥 이제 쌓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쌓으면은 조금 우리가 그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오버피팅이 발생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라미터를 그냥 무작정 많이 쌓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 보시면 W1하고 W2 점점 그 사이즈가 줄어나가는 거 보이세요? 사이즈? 그 차원이 W1 차원에서 H가 그 여기서 중간 결과거든요. 히든 레이어. 중간 결과에서 또 W2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면서 값이 작아져요. 값이 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랑 X랑 Y 할 때 뭐 N, C는 C, 뭐 이거 데이터 뭐 3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결과는 n 곱하기 3이 되죠. n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또 그럼 뭐 또 여기 다음 레이어가 3 곱하기 뭐 좀 작은 거, 작은 값. 그러면은 또 n 곱하기 작은 값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델의 파라미터의 그 크기들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델을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들의 그 행렬곱의 그 차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W1, W2 이런 그 적절하게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어 좀 파라미터 수를 그 많이 활용하지 않고 원래 아웃풋 값 우리가 클래스가 10개 있으면 10개로 이제 나타내 그 점점 줄여줘서 10개로 이렇게 표현되는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라미터를 많이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디자인은 저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점점 줄여 나가서 어, 그 웨이트의 크기들이 점점 작아져요. 네트워크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실 때 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해서 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역전파 알고리즘이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설명하면서 체인 룰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인 룰, 그렇죠? 체인 룰. 안 보이는 거 그 합성원소 미분법수로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W1에 있는 그거를 계산을 해. W1에 있는 웨이트들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W1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까지 결과를 냈으면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미분을 해서 다시 체인 룰을 활용을 해서 뒤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딥러닝은. 그렇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계산된 결과가 뒤로 쭉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연산을 했잖아요. 연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빼고 뭐 샘플링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뭐 그런 거 빼고 예를 들어서 x1하고 y라고 계산해 봐요. 계산하는 순간 z가 되면서 이거를 z를 y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x1이고 z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y잖아요.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나와요. 뭐 덧셈은 안 그런가? 덧셈도 똑같아요. 이거 미분하면 1이잖아. 이거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연산을 하게 되시면 무조건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하고 있죠. 연산하면서 뒤로 막 계산하면서 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행렬곱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체인 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연산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그때 아웃풋 그 로스 펑션에서 그 내 W1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한 번에 눈에 안 보이니까 로스 펑션 계산하는 데서 W 언어가 한 번에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체인 룰을 쫙쫙쫙 쓴 뒤를 통해서 체인 룰을 쫙쫙쫙 써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뭐 좀 자세한 설명은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해요. 막 그 논문이나 뭐 공부하시다 보면 MLP란 말을 막 쓰거든요. MLP. MLP가 레이어를 많이 쌓은 퍼셉트론이 약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거든요. 리니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그냥 멀티 레이어로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MLP가. MLP라는 말 뭐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딥러닝 쪽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MLP를 썼다 뭐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MLP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런 식으로 리니어 모델 레이어를 많이 쌓아서 그냥 연산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기억나죠? 원 그 템플릿 리니어 그 그 템플릿이 한 개. 우리 리니어 모델 WX 했을 때 요렇게 W1, W2, W3 그다음에 데이터 1, 데이터 1이 아니라 데이터의 차원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요렇게 계산하는데 W1, W2, W3가 하나하나의 템플릿을 제가 의미한다고 말.
W이 만약에 말이면 말의 앞모습을 위주로 캡처된 애. 말의 앞모습을 많이 봤던 애면 말의 앞모습을 잘 표현하는 애. W2면 뭐 고양이 뒷모습을 많이 봤으면 고양이 뒷모습을 표현하는 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템플릿을 의미해요. 그쵸? 하나의 템플릿 의미하겠죠. 왜냐면은 연산을 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연산은 이 연산은 얘와 연관되고 이세 번째 연산은 이 세 번째 클래스와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템플릿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이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아까 제가 그렸던 그러니까 왜 딥러닝이 잘 되느냐 왜 딥러닝이 잘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표현할게요.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어 이거 결과값을 뭐 이렇게 표현되면 뭐 C1, C2, C3면 여기서 다시 C1, C2, C3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레이어를 쌓았다는 가정하에서 얘는 W2고 얘는 W1이고 우리가 W1에서 이게 템플릿 매칭을 했잖아요. 그쵸? W1을 W1, W2, W3 이렇게 계산해서 이 큰 빅 W1을 통해서 C1, C2, C3는 우리가 그때 그 공부했던 템플릿 매칭 그러니까 하나의 템플릿이 어 X와 연산을 해서 하나의 템플릿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여기 들어 있잖아요. C1, C2, C3 맞죠? 결과값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 말과 얼마나 비슷한지 말과 뭐 고양이 뒷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C1, C2, C3 그렇죠? 연산한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은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픽셀 값이 아니잖아요. 한번 연산했잖아요. 어떤 뭐 확률 값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스코어 펑션이라고 학습을 해버리면 확률 값이 나오게 되는 게 맞는데 소프트맥스 씌우기 전에 그 로직 값이 나오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이게 그냥 어떤 특수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데이터가 아니지만 특징값, 특징값인 거야. 특징값. 뭐 연산을 했더니 고양이 그 말의 피처가 어느 정도 들어 있고 고양이의 뒷모습 피처가 들어가 있고 강아지의 피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말의 그 템플릿과 매칭을 했고 고양이의 템플릿과 매칭을 했고 강아지의 템플릿과 매칭을 한 거를 지금 다 넣어놨잖아요. 얘는 그럼 고양이 이렇게 좀 이해가 쉽게 쓸게요. 강아지. 얘는 지금 말고강이라 쓸게요. 말고강. 말에 대한 거, 고양이에 대한 거, 강아지에 대한 그 벡터가 지금 하나하나 있는데 얘와 연산해서 그 말에 대한 아웃풋, 얘와 연산해서 고양이에 대한 아웃풋, 얘와 연산을 해서 강아지에 대한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이대로 쭉 가봐. 그럼 또 말고강이지.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얘는 지금 픽셀이잖아. 이제 일단 얘는 픽셀이잖아. 픽셀. 어떤 데이터 픽셀 값이었잖아. 처음에는. 얘는 실제로 말, 고, 강 셋 중에 한 가지야. 한 가지에 대한 그림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원래 한 가지 특성을 떴어. X1, X2, X3는 고양이 뒷모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나의 특성을 띈 픽셀들 집합이에요. 그렇겠죠. 이미지가 들어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말고광이 다 들어갔어. 말고광이 다 들어갔죠. 근데 W1, 그러니까 W 두 번째 레이어에서 W1이랑 얘랑 연산해봐. 그럼 말고광이 다 섞이죠. 이해돼요? 섞여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W2 안에 들어가 있는 애 첫 번째 그거를 이렇게 볼게요. 얘가 W1, W2, W3. 얘는 그 위첨자를 그냥 2로 쓸게요. 두 번째 레이어니까. W1, 2랑 말 플러스 W2, 2랑 고, W3, 3랑 강. 말고강이 이렇게 섞인 거 보여요? 이렇게 연산하면서 말고강이 다 섞이잖아요. 말고강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2차원으로 그 두 번 레이어를 쌓게 되면서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야. 템플릿이. 아까 제가 템플릿이 한 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 레이어가 한 개만 쌓였을 때는 그 말고강 하나하나 그냥 아웃풋만 따로따로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레이어가 두 개가 쌓이면 섞여 버리죠. 그러니까 템플릿이 여러 개가 여러 가지 템플릿을 콤비네이션 할 세컨드 레이어 리콤바인스 템플릿 보여요? 다시 섞어준다고. 제가 왜 섞어주는지 좀 보여줬죠? 말고강 얘기하면서 여기 말고강이 이렇게 섞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섞인다고. 그래서 템플릿에 대한 아웃풋들이 적절히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고강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바로 그 하이 레벨의 그 템플릿을 만들진 않아요. 그 딥러닝은. 그러니까 원래 그 이거 논문에 그 2000 그 알렉스 넷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밝혀준 건데 실제로 그 필터가 그럼 뭘 보냐, 뭘 보고 있는지를 까보니까 그 필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뭐 색깔, 그러니까 색을 찾는 거, 엣지를 찾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피처들 있죠. 우리가 그 가장 피처들을 찾기 좋은 거를 찾았대. 그 필터들. 근데 그 필터를 섞이는 거 아니야. 다음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딥러닝을 섞어주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런드 피처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우리 첫 시간에 배운 이거 첫 시간이 아니라 아까 배운 여기서 런드 피처스 보이죠? 딥러닝의 특징. 런드 피처스 이거. 그 필터들을 얘네들이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말고강은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말고강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엣지, 뭐 색깔, 크기, 위치 뭐 이런 거를 알아서 그 딥러닝이 그 피처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W1에 대한 피처들을 이해되시죠? 백프로파게이션과 그 크로스 엔트로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이 잘 된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강아지랑 그 말고강을 분리를 할 때 어떤 식의 피처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막 고민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뭐 귀가 몇 개 있고 막 그래서 귀를 찾는 것도 고민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알아서 그냥 샘플들을 넣어버리면은 우리 미분 값을 통해서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도록 학습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작아서 실제로 좀 눈에 보이도록 분석이 되는 뭐가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템플릿을 다 섞어주고 우리가 레이어를 높여주면서 차원으로 가게 되니까 필터들을 그 다양한 필터들을 활용을 한다. 이게 말이 오른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원래 템플릿이 한 개였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개가 템플릿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차원의 그 차원이 좀 늘어나면서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도 추가해주면서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말의 뭐 오른쪽 왼쪽 예, 첫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템플 그것에 비해서 다양한 템플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제가 아까 딥러닝 차이 없다고 딥러닝이랑 딥러닝이랑 차이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딥러닝이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를 늘린 거예요. 뎁스. 그러니까 레이어들의 개수를 엄청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이랑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거 수식 똑같아요. 수식. 그 곱하고 맥스 쌓고 W 곱하고 또 맥스 쌓고 W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량의 연산을 하는 것뿐이에요. 딥러닝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뎁스를 깊게 쌓아서 연산을 좀 더 잘해서 더 좋은 피처를 쓰고 더 많은 콤비네이션을 하고 이런 그 효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네.
나는 녹화는 여기까지